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합병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순서에 맞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의한 증상은 아까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일 이제 우리 재활학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사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죠. 모든 환자가 지금 이제 뭐 신경과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치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급성기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재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리커버리가 되는 거. 아까 말했던 거는 응급 시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반 정도인데 반은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한 이제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가 되겠고요. 그 한 반 정도는 이제 그 장애가 남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근데 그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뭐 병변의 위치나 뭐 따라서. 제일 이제 흔한 게 이제 근력 약화가 되겠죠. 근육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행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 동작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뭐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반맥증, 뭐 시각, 치지각 결손. 그리고 이제 또 모든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언어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어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우울증 이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거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모든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급성기 하더라도 결국 만성기라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재활 치료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만성기에 이 정도 비율로 그게 이제 장애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근데 뇌졸중이 걸리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통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3개월 이내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운동을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재활도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조기 재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기 재활. 조기 재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회복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끝맞춰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 더욱더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기 재활 또는 더욱더 빨리 뭐 1개월 이내에 뭐 초기 급성 초기 재활 뭐 이런 텀도 쓰긴 하는데 그런 빨리 시작하면 할수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3 내지 6개월 이후에도 회복이 조금 일어나고 언어나 인지 같은 경우는 1년 이후까지도 계속 회복합니다, 보통.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러면 결국은 이제 회복이 멈추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장애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뭐 신경 손상이 있을 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장애 진단서 급수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가 닿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되면 재활 치료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뭐 많은 재활은 아니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재활 치료는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요 시기가. 그래서 재활 치료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빠른 회복기, 완만한 회복기. 하지만 이제 재활 치료를 적절하게 개입했을 때는 그 회복이 좋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유지가 되면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활이라는 게 결국 운동이라고 또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재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이제 기능이 쇠퇴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이. 이게 이제 나이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질병에 의한 합병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뇌졸중 재활 치료에서 예후가 어떠냐?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회복될지 보면데 입원 당시의 기능 수준. 그러니까 발생 당시의 기능 수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생 당시가 기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만큼 회복은 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라 의식 없는 사람이 뭐 갑자기 깨거나 일어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당시에 기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만큼 회복도 덜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한 제일 이제 환자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뇌졸중인데 내가 정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젊었을 때 정말 건강했을 때 자기가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플까요, 그죠? 그런 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죠. 어느 정도 이제 장애가 남고 자기가 처음보다 생각했던 그런 건강보다는 뭔가 불편한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잘 적응하셔야 되죠. 뭐 나머지 나이라든지 뭐 인지 언어 기능, 뭐 치료에 대한 어떤 의욕, 치료를 해야겠다는 어떤 동기, 뭐 이런 우울증, 그리고 가족, 특히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 이게 뇌졸중 재활에서 가족의 스포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굉장히 보면 저도 뭐 주로 이제 급성기 재활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면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하고 여기 간병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그 현실적으로 이제 뭐 저기 뭐 간호 우리가 간호 통합 서비스 이런 것도 생겼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뭐 모든 의료진이 다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보호자가 돌봐야 되는데 그 결국 옆에서 보호자가 계속 그 독려하고 이러신 분들 물론 뭐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회복이 더 많이 된다는 그게 그 근거도 있어요. 논문도 있어요. 가족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사정이 사실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점점 학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정말 이제 모시고 싶고 이런 가능하면 집으로 복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가족이 서포트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참 그게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요양을 이렇게 입원을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왜 회복하느냐 하는 데서 뇌가소성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가소성이라는 건 변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뇌 병변이 생겼는데 그 병변이 생긴 그 주위 조직이 막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물 실험이긴 한데 실제 그 사람 연구에서도 이렇게 밝혀집니다. 재활을 할 때 안 할 때는 재활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머리 사진의 어떤 활성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가 손인데 손을 담당한 영역이 더 재활을 했을 때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뇌과소성.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왜 좋아지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 뇌가소성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학문적인 의미인 거죠. 또 하나는 피질 척수로라는 게 이게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피질 척수로 손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이제 어떤 분은 되게 이제 병변이 위치가 똑같은데 팔 힘이 괜찮으신 분도 있어요. 뭐 괜찮다는 게 이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팔이 완전 마비가 돼 있어요. 사이즈가 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피질 척수라는 거죠. 이 피질 척수로가 굉장히 이게 신경이 이렇게 그 팔이나 다리 운동이 하는 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 트랙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척수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요 부위가 아주 실렉티브하게 먹었으면 이거는 그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아무리 재활 치료를 막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밝혀져 있고 실제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아까 했잖아요. 입원 당시에 수준이 예후를 반영한다. 환자가 손이 완전 마비됐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해도 이게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런 부분은. 재활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 치료 원칙이 뭐냐면 결국 아까 급성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과나 이렇게 신경과 입원해서 신경과나 이렇게 뇌졸중 유니트 입원해서 급성기 치료를 해서 이게 이제 재활이랑 같이 해야 되죠. 포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유니트에 그 뇌졸중 재활 유니트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아까 전에 큰 병원에는 대부분 다 재활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활학과 있기 때문에 그 재활학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은 거죠. 가능하면 이제 뭐 병원을 옮기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퇴원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재활이 필요하실 때는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신경과에 있을 때부터 재활 치료해서 그 재활학과에 전과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 치료를 계속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 치료 시작 시기가 우리가 근거가 내과적이나 신경학적으로 안정화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로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72시간 이내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거죠. 초기 재활이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강도는 어떠냐? 죄송합니다. 강도는 어떠냐? 이게 강도가 중요한데, 물론 뭐 초기에 아주 강도를 심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뭐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3개월 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재활 치료는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재활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뒤에 제가 뭐 재활 치료 방법 여러 가지 뭐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은 재활 치료를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도가.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병원이 이제 뭐 다 이제 뭐 수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재활의학과가. 그러니까 입원해서 재활하는 치료 시간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치료 뭐 연화 치료 다 해서 맥시멈이 한 4시간, 5시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 환자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병실에 누워서도 계속 운동하고 뭐 물론 낙상의 위험이 있겠지만 뭐 낙상의 위험이 좀 덜하다면 보호자의 어떤 부축 감독하에서 자꾸 꼭 운동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치료하는 게 재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실제 이제 강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원을 이제 재활학과로 이제 전과를 오거나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환자의 어떤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아까 봤던 여러 가지 뭐 예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요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재활치료라는 게 그 뭐 재활학과 의사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재활학과 전문의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의료기사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재활간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학과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접근법. 그러니까 이게 팀접근법에 의한 치료가 재활치료에서 굉장히 뇌졸중 재활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병원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성기 재활치료는 이제 침상에서 체위 변경, 뭐 관절 가동 운동 이런 것을 하게 되겠고, 매트에서 이렇게 앉는 훈련, 뭐 구르기 이런 자세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행 훈련도 환자의 기능에 맞게 평행봉, 뭐 저기 지팽이를 이용해서 아니면 계단 훈련 이렇게 보행을 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뭐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재활 운동을 치료를 이렇게 시행하는 거죠.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관절 가동 운동을 좀 이제 하고 되겠고,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뭐 지금 계시는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에도. 그래서 뭐 기립성 저혈압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울기 경사대를 이용해서 이제 옮기게 되겠고, 이제 환자가 이제 한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제 앉는 연습을 이렇게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서는 연습을 시키죠. 서는 연습에서 체중 부하를 시켜서 이제 서는 연습을 또 시키고요. 그래서 기능에 맞게 이렇게 혼자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제 지팽이로 이제 걷는 훈련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또 계단 훈련을 하게 되겠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보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급 치료는 이제 주로 이제 상지에 관련된 거, 이제 손이 마비되신 분들. 그래서 왜냐하면 손이라는 게 이제 다리는 이제 보행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 동작, 우리가 뭐 세수를 한다거나 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이 있을 거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보행이 돼야 되겠지만 뭐 쇼핑을 한다거나 뭐 은행에서 돈을 찬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훈련을 한 데 있어 가지고 과제를 줘서 하는 훈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팔이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굉장히 느리고 이제 잘 이제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 환자인데 이제 재활 이런 가제 지향적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빨라진 거죠. 이제 좀 더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손에 어느 정도 마비가 돼 있지만
이런 어떤 과제가 주어진 그런 훈련을 통해서 Break.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비디오 조형 연화 검사입니다. 보통 식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하는데 실제 보면 이게 지금 환자분이 보면 이렇게 사례가 요렇게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례가 들린 거예요. 폐 쪽에. 만약 이렇게 폐로 사례 걸리게 되면 식사를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우리가 연화를 담당하는 신경이 완전하게 손상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환자들이 연화 기능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사례가 많이 들리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하고 그러고 밥이거든요. 밥은 왜냐하면 밥은 이제 덩어리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폐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밥을 최소한 물은 뻑뻑하게 하고 밥은 또 죽같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좋아지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턱을 당겨서 드시면 사례를 예방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연화 재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예를 들면 저 보시면서 따라서 해주세요. 저 보세요, 아버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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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 수, 수, 목, 목, 금, 금, 토, 일. 이런 분들도 꽤 좋아요. 많죠. 잘하셨어요. 숫자 해볼게요. 실어증 환자들은 이제 언어 치료를 하고 1, 언어에 관련된 뇌졸중 환자들은 이제 실어증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실어증 그리고 발음이 안 좋은 조음 장애, 뭐 발성 장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언어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언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까지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뇌졸중 발생해서 인지 장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인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근데 왜냐하면 나이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훈련 내지는 뭐 테이블에서 하는 인지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그림 맞추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네, 도형 맞추기 게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작업치료실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작업치료실에서. 그림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봤던 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먼저 봤던 걸 기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치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인지 재활 치료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이 시기가 지나면 보통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혈관성 치매 내지는 혈관성 인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 치료가 좀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냐면 이제 구속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쪽이 마비됐는데 그죠? 왼손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이 마비됐는데 우리가 일상 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손을 막 쓰려고 하겠죠? 실제 또 오른손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급성기에는 이제 오른손으로 훈련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왼손 회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막 훈련시키면 오히려 왼손이 회복이 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급성기 물론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만성기 됐을 때 어쩔 수 없겠지만 급성기에는 자 그 왼손이 마비됐다. 그러면 오른손 사용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억제시켜서 왼손으로 자꾸 뭘 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속 치료예요. 그 개념이 습득된 비사용이 상지 기능의 회복을 저해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괜찮은 쪽이죠. 마비가 안 된 쪽이고 그 마비가 된 쪽으로 자꾸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이분은 왼쪽에 마비인데 왼손으로 자꾸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환자를 다 사용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왼손의 기능의 그 운동 기능 회복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완전 마비된 사람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 경독의 자기 자극 치료라는 거는 이게 자극을 해서 이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이게 머리에다 직접 자극을 해서 그 환자의 어떤 회복, 언어라든지 운동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근거는 있지만 이게 모든 병원에서 다 요즘은 좀 많이 좀 확보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했는데 이게 사실 좀 그 치료 비용이 좀 비싸죠. 비급여예요, 사실. 환자 본인 부담이라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동의를 하면 이제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이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동영상이 지금 잘 안 될 겁니다. 가상현실 치료라는 게 우리 병원에도 있는데 이것을 실제 그런 큰 화면 아니고 그 화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운동 기능 이런 거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 재활 로봇 이것도 이제 새로 이제 많이 지금 병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환자가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행 재활 로봇이라죠. 로봇이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저희 병원에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어떻게 음식으로는 안 하고 시간 운동만 하고 그거 대신에 정신 아니니까 정신 많이 나가는 안 되는 놈은 안 가요? 그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되는 놈은 오는데 안 되는 놈은 안 와.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헷갈리시죠. 합병증은 이제 폐렴이라든가 뭐 감염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우울증, 그리고 통증, 그리고 낙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낙상. 그리고 아까 연하 식사를 잘 못할 때 그 영양 실조가 생길 수 있고 그 정맥 혈전, 그 욕창도 굉장히 심하신 분들, 침대에 누워 있으신 분들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 재활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졸중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활 치료하는 중에. 뭐 그게 재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재발은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뇌졸중 환자들 중에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경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환자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 뇌졸중 환자의 한 반 정도가 이게 일생 동안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겪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평소 때 이렇게 잘 했는데 물론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좀 우울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 자체가 이제 뇌졸중의 회복에 왜 우울증이 중요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 자체가 뇌졸중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방해 요소가 돼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아까 환자의 어떤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급성기에 지금 회복해서 재활 치료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울증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심리적 중재 치료를 저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그런 심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명상요법, 이완요법, 행동치료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지 환자가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많은데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어깨 통증이. 이게 급성기에 생길 수도 있고 만성기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통증은 반드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거죠. 이게 급성기에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기에 발생할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원인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그 초음파를 하면 어깨라는 게 이게 관절이지만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거는 근육이거든요. 근육. 우리 건이라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건이라고 하죠. 건. 힘줄. 힘줄 쪽에 이렇게 보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뇌졸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고 증상이 없었는데 뇌졸중으로서 잘 못 움직이니까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소복합통증증후군이라고 있어요. CRPS, 약자로 CRPS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손까지 이제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엘보라 그러죠. 주관절 여기는 안 아파요. 어깨하고 손이 아프고 손이 좀 붓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손이 붓기를 깔아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손이 구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환자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재활치료 다른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손이 금방 구축이 오는 거예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손이 이렇게 구축이 오면 이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뇌졸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부통의 평가 및 치료는 아주 그 예방 및 관리를 잘해야 되고 원인도 많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부드러운 관절 신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직이 있는데 경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보면 이제 뻣뻣합니다. 이렇게 뻣뻣해요. 사실 뭐 뻣뻣할 수도 있죠. 뻣뻣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걷는 데 있어가지고 보면 팔이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게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이게 뭐 좀 내가 환자 같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뭐 경직에 대해서 이렇게 약물요법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요법 이런 것도 하는데 특히 뭐 보툴리눔 톡신 주사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근전도 자극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는 거죠. 주사를 해서 약을 주입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내지는 뭐 해서 그래서 이게 정확한 위치를 찾고 나면 이게 뛰는 거 보이죠?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이제 근육이 뛰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근육의 정확한 위치 이 부분을 정확해야지 이제 최소 용량으로 이제 주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보면 환자분이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가 걸을 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효과는 있긴 한데 자주 맞아야 되는 가끔씩 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툴리눔 톡스라는 게 이게 보면 뭐 미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게 완전 주사를 맞으면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효과가 6개월 내지는 1년 갈 수도 있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여러 번 맞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직이 아주 너무 심한 경우 도저히 약물로 안 될 때는 척수각 내에서 이게 수술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이게 일정한 용량을 하면 이렇게 경직을 좀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심한 환자죠. 침대에 그 보행도 안 되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경직이 심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통증도 심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뇌졸중 재활치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재활치료가 이제 급성기가 되면 급성기 뇌졸중 유니트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조기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조기 재활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서 신경학적 안정화되면 재활약과로 전과를 가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간다든가 뭐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통원 재활치료를 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에서 이제 사회복귀를 목표 뭐 사회복귀 또는 뭐 집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재활치료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